월급날이거든요, 제가. 네네. 근데 월급이 들어와도 저는 내일 자동이체로 다 뻗어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예, 스쳐 지나가죠. 근데 진짜 스쳐 지나가는데 근데 막 부업으로 해보려고 하면은 막 시간도 들어가고 네네. 몇십만 원씩밖에 못 벌고 쉽고 빠르게 확 벌 수 있는 거 없어요? 있죠.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도 직장인 생활을 해봤으니까 아시다시피 직장인 생활 몇 년을 진행을 해보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더 받아봤자 월 얼마 상승 안 하죠. 그래서 저도 직장인 생활에 대한 한계도 느꼈고, 근데 직장인 생활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 직장인 생활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좀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건 광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갖다가 시작을 했고요. 3천만 원으로 3년 동안 진행을 해서 한 3억 정도를 벌었거든요. 3년 안에 3천으로 3억이요? 선물 투자 이런 거 하신 거예요? 선물 아닙니다. 선물 잘 몰라요. 공부도 해본 적도 없어요. 아, 그럼 코인? 에이, 코인 잘 안 합니다. 주식도 아니고요. 근데 이 방법을 쓰시게 되면 평생 동안 써먹을 수가 있어요. 정년퇴직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1년에 한두 건, 많으면 2건, 1건 정도로 연봉만큼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정상적인 투자 맞아요? 합법적인 투자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하라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 막 저도 할 수 있고 저희 엄마도 할 수 있고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경매라는 시스템이고요. 나이, 학력, 내 직업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경매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제가 2017년에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3억 8천으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한참 올라갈 때 한 12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근데도 한 8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경매면 법원도 가야 되고 아니 그리고 뭔가 정상적인 집은 아닐 것 같고 네. 이왕이면 네네. 그냥 부동산 가서 그냥 하는 게 편하잖아요. 네, 그게 편하죠. 대신 비싸죠. 자, 일반 부동산에서 사는 것과 법원에서 경매로 사는 거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많은 물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점이 있고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하는 물건만 조사해야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자가 다 모여서 중개사의 중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결국 매물을 찾기 위해선 중개사를 찾아야 된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법원을 통해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제가 제 인생에 법원 갈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 시작하시게 되면 많이 가시게 될 겁니다. 법원에서 산다라는 걸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일반 중개사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중개사도 사람입니다. 매도자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짜고서 저한테 정말로 안 좋거나 단점이 있는 집들을 팔려고 하면 매수자 입장에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치유시키기 위해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해당하는 사항이 낙찰자한테 손해가 일어난다라는 걸 증빙을 하면 바로 그냥 반품을 받아줘요. 근데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 반품을 받아주게끔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일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나라에 속한 법원을 믿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자, 가격의 선택 측면에 있어서 자,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시세가 10억 6천 정도의 시세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8억 9천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억 6천에 물건이 형성돼 있고 물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가서 8억 9천에 사고 싶다고 떼를 써요. 이렇게 안 팔아주면 안 된다고 막 떼를 써. 그렇게 파나요? 그렇게 안 팔죠? 맞아요.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이들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엔 절대 안 팝니다. 가격을 절충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거든요. 근데 법원 경매로 제가 이걸 8억 9천에 샀습니다. 그래서 2달 후에 이 가격을 원하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자,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법원에 입찰하는 물건의 가격은 내가 설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가격이 법원에서 가능하지 일반 시장에서 그렇게 팔라고 하면 안 팔 테니까. 그러니까 전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법원에 계속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쓸 금액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쓸 금액으로 써서 사기를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랬다가 안 사지게 되면 안 사면 돼요. 다른 것도 사면 되니까. 그걸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케이스 내가 직접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어때요? 10억 6천짜리를 8억 9천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럼 내가 8억 9천에 사서 네. 나중에 10억에 팔아요. 네. 그래도 이득 아니에요? 이득이죠. 근데 이 8억 9천에 살 수 있는 게 일반 부동산 중개 매도자는 안 팔겠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걸 살 수 있는데 해당하는 법원에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게 법원 경매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이 무섭기보다는 많이 자주 가야 될 곳이 아닐까요? 경매에는 뭔가 다 허물어져 가는 집 아니면 사연 있는 집만 네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집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그런 것들을 입찰하기 전에 권리 분석을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그런 집들은 걸러낼 수가 있어요. 해당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진짜 사연 있는 집을 낙찰받을 수도 있고요. 사연 있는 집을 피해 다니면서 물건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그 방법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옥션원이라고 치시게 되면 경매 물건 같은 경우 대법원 사이트에 경매 물건을 오픈을 하는데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걸 경매지 사이트라고 하고요. 무료 사이트들도 많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료는 싫다. 그럼 대법원 사이트 가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이미 로그인이 돼 있는데요. 경매 검색을 누르시고 서울의 아파트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 리스트 중에서 몇 개만 한번 봐볼까요? 동도 센트리움 아파트 낙찰받은 금액은 나와 있고요. 40평대 아파트인데 이 물건은 권리상 괜찮네요. 다른 물건 한번 볼까요? 자, 마포에 있는 아파트인데 한번 미납이 있었네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임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임장하지 않으면 입찰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전 피해갈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걸 5초 만에 그냥 쑥 보고 쑥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험도 있지만 이제 초보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 이틀만 배워도 이건 가능합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권리상 문제 없습니다. 원래 우와. 권리 분석은 3초입니다. 아니 지금 스크롤 한번 내리실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문제 없고요. 빨간색 있는 거 볼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역에 투자 가능한 사람들만 입찰할 수 있다는 제한점 외에는 권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네네. 권리상 아무 문제가 없다. 네. 라는 거는 그냥 해도 괜찮다. 맞아요. 이 물건의 가치만 좀 판단하신 다음에 입찰을 결정하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막 괜찮은 집도 네네. 있고 아 이거 별로인 집도 있고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괜찮은 집 기준 한 얼마 정도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얼마 정도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나한테 얼마가 있다면 어디까지 살 수 있어가 더 맞는 표현 같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작으면 싼 물건들을 찾아서 이제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 게 있고요. 내가 자본금이 좀 크면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분석만 조금만 할 줄 알면 이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분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이 채 안 걸려요. 가처분, 전세권, 가등기 요 세 가지 형태가 오른쪽 옆에 소멸 여부에 빨간색으로 인수사항이라고 적혀있으면 그거 피하시면 돼요. 25평짜리 5,500이라면 믿겠어요? 아니 그냥 멀쩡한 집? 예, 멀쩡한 집이었고 게다가 수리까지 돼 있다고 하면 믿겠어요? 어떻게 그 정도 사요? 예, 그 정도 가격이 아니, 됩니다. 아무리 지방이어도 몇 억은 들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억 아래쪽에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으로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찾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돈이 어떻게 벌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하나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근데 부동산은 비싸게 팔면 안 팔려요. 그래서 싸게 사서 남들보다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럼 남들보다 싸게 팔려면 더 싸게 낙찰받아야 쓰죠? 그게 가능한 게 경매예요. 아니 예. 일반 매매는 그냥 시세 대비 사서 올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래야 맞아요. 된 거잖아요. 맞아요. 경매는 시세 차익이라는 개념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격이 상승한 분에 대한 수익을 본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내가 낙찰받을 당시에 남들이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팔 수 있는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아무 물건이나 찍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볼까요? 요거 강북구에 있는 물건 한번 볼까요? 14층짜리 아파트고요. 30평형대예요. 지금 23년에 4억 8,900 정도죠. 요 가격에 이제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물건이고요. 285세대에 3개동짜리. 전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딱 아파트예요. 뭐 후줄근한 물건도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고 해당하는 물건 23년도에 30평형대 매매 실거래가를 보시게 되면 23년도 11월 달에 5억 8,500에 매도된 이력이 있네요. 그러면 23년도 3월 달에 4억 8천에 낙찰받았다는 얘기는 저라면 4억 8천이면 비싸게 받았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물건들 중에서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30평대 물건의 9층 물건이고요. 15층 중에 9층이니까 로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낙찰 가격이 5억 7천에 낙찰받았네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그렇게 후줄근하진 않죠. 예, 물건 나온 것들이 다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이 아파트인데요? 사는 아파트예요. 구조가 투베이 구조로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이거 실거래가로 낙찰 가격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30평대 아파트 매매 가격에 지금 현재 호가는 6억 3,500이에요. 가격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면 23년 대금 납부가 4월 달에 대금 납부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4월 달 직후에는 어떤 가격대였는지 한번 볼까요? 23년 7월 달에 19층이 6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된 게 보이고요. 저라면 이거 5억 7,100이면 싸게 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3년 4월에 5억 7천에 산 거잖아요. 네. 그리고 23년 7월에 6억 8천이면은 사실 한 3개월 만에 1억 가까이 벌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갑자기 1억 가까이, 양도세, 세전 1억 가까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었죠. 이렇게 경매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싸게 파는 걸 목적으로 해서 더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실거래가를 보면 6억 8천에 3층에 매도된 게 보이는데, 자, 5억 7천 100에 사서 6억 8천에 파는 저 물건보다 더 싸게 6억 7천, 6억 6천에 넣으면 충분히 팔리겠죠. 경쟁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가격에 팔기 위해서 6억 7천보다 훨씬 더 싸게 5억 7천에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러면 매도하면서 시세 차익도 거두고, 그리고 싸게 살 수 있고, 만약에 실입주자라면 1억이나 싸게 또 실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같은 평형대 이 단지에서 물건을 산다고 하면 매도자가 팔 수 있는 금액의 한계선인 6억 8천 이하로 안 팔겠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경매이기 때문에 5억 7천 100에 낙찰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안 하지? 이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경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경매 물건 다 안 좋은 물건이다. 우리 인식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망한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망한 집 사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매 낙찰 받은 곳으로만 이사 다니면서 산 게 15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신혼집도 경매로 마련하셨다고. 네, 제가 마련한 집에 경매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친구랑 결혼을 하게 돼서 지금 신혼집을 그렇게 마련하게 된 거죠. 저는 뭔가 이렇게 소연님 말 듣고 이 경매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 네. 생기거든요. 경매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이 있는 사람은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종잣돈이 금액에 따라서 이제 지역 선택은 좀 달라지는데, PD님 같은 경우는 어디 한번 보고 싶으세요? 당연히 서울이죠. 경매 검색을 누르시고요. 서울 물건을 본다고 하면 법원에서 서울지법을 선택하거나 주소에서 서울을 선택하시면 되고, 물건 종류 중에서 아파트가 관심이 있으실 테니 아파트를 누르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지역에 물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맨 앞에 있는 번호 23-5199라는 게 이제 이 물건만의 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주소,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감정이 3억 7,200에 됐는데 현재 매각 가격이 9,751만 8천원이다. 오른쪽에는 사람들이 입찰하지 않았던 횟수, 그래서 유찰 횟수가 6회라는 얘기고요. 그 오른쪽에는 다음번에 입찰하는 날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권이라는 거는 그럼 뭐예요? 이제 경매에 나올 때 감정을 해서 해당하는 가치를 부여를 한 다음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신권이란 건 처음 나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물건은 많은데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찾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좋은 집이라는 개념이 집이 사람이 살기도 좋지만 가격이 싸야 좋은 집이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나온 물건들 말고 제가 낙찰받은 걸로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행하는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물건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동대문구 물건을 낙찰을 받았고요. 낙찰받은 물건만 한번 동대문구에 있는 걸 살펴볼게요. 요거를 낙찰을 받았거든요. 자, 청솔 2차 아파트고요. 30평대 아파트입니다. 근데 6억 2,960만 원이 최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유찰이 됐는데 최저가에서 한 40만 원, 43만 원 더 쓰고 낙찰이 됐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바람에 운 좋게 낙찰이 됐습니다. 자,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물건이고요. 그냥 아파트죠. 다 쓰러져 가는 거, 사람이 못 살 거 아닙니다. 주차장도 있고 관리실도 있고, 그 관리실을 통해서 관리도 되고, 그리고 누구나 바라는 숲세권 아파트고요. 화장실 2개, 방 3개짜리, 거실까지 있고 조망까지 나오는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아니 이거 딱 4인 가족 정도가 살기 딱 좋은 맞아요. 아파트거든요? 이게 왜 좋다고 표현을 하냐면, 일단 권리상 인수사항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파트나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해서 담보 잡히고 빚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 권리상 인수하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배우셔야 이해가 되는 과정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내가 인수하는 과정이 하나도 없는 물건이다 라는 얘기고요. 아 그러면 내가 막 그런 빚이나 이런 걸 안 떠안아도 된다? 맞아요. 이런 뜻이에요?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이거 그리고 어떻게 두 가지 형태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등기부를 분석하고 이제 임차인을 분석하는데, 두 가지 다 분석하기 힘드시죠? 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없으면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임차인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 분석이 따로 필요가 없거든요.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당한 입장이라서 나가는 거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자, 일단 초보자분들이 하기 편하신 물건들 중에는 이 빨간색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 빨간색을 말소기준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소기준 등기 밑으로는 다 사라지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 3번부터 10번 제가 볼 필요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다 소멸된다 표현하고요. 등기상 사라져요. 아 그럼 저는 막 채권, 캐피탈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나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자, 1, 2번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전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고요. 그러면 이 빨간색 이전, 3번 이전에 있는 것들 중에 조심하셔야 될 것들 중에 보시게 되면 가처분, 전세권, 가등기, 요 세 가지 형태가 오른쪽 옆에 소멸 여부에 빨간색으로 인수사항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피하시면 돼요. 그걸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 소멸 여부가 있죠? 네. 여기에 빨간색으로 인수되는 사항이면 인수
인수라고 정말 무섭게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개의 단어만 없다면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이 소멸 여부에 빨간색만 없다라고 하면 입찰하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쉬워요? 원래 이렇게 쉽게 만들어준 게 경매지예요. 예를 들자면 요것도 예전에 낙찰받은 물건이거든요. 요것도 7명 입찰했는데 200만 원 차이로 낙찰받은 물건이고요. 예, 장안동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입니다. 요것도 직접 낙찰을 받아서 진행했던 거고요. 맞아요. 힐스테이트예요. 아파트죠? 네. 맞죠. 사람 사는 데예요.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요거는 소유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빨간색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인이면 괜찮아요. 빨간색이 2016년 1월이에요. 네네. 그리고 여기가 12월이거든요. 맞아요. 11개월 뒤에요. 그럼 괜찮네요. 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 이제 임차인이 임차 물건을 찾을 때 대출 없는 물건들을 찾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출 있는 걸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다는 사실은 이 대출 먼저 챙겨주고 본인을 챙겨줘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요 빨간색보다 요게 늦으면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게다가 여기서 더 쉽게 보시려면 여기 대항력이라고 보는데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만약에 빨간색으로 피날 것처럼 인수라고 적혀 있으시면 피하시면 돼요. 인수가 무서운다는가 봐요. 맞아요. 인수한다는 얘기는 저 임차인을 내가 껴안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배당 신청을 했는데 배당되지 않은 보증금은 그대로 내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내가 네. 집값도 내야 돼. 요 보증금도 줘야 돼. 맞아요. 따블이네요. 예, 그렇게 하면 피하시는 게 낫죠. 아 근데 여기서 임차인이랑 등기부는 봤는데 네네. 근데 사실 금액을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가격을 써요? 그건 이제 금액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0년에 진행한 거니까 최근에 낙찰받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엔 30평대 아파트인데 6억 3천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일단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20평대 한번 먼저 보시면 20평대 25년 1월 달에 7억에 거래가 됐네요. 근데 이거 30평 아니었어요? 맞아요. 응? 평형대가 다르죠. 그 30평은 지금 예. 얼마에 팔려요? 30평대 지금 거래 가격이 최근 가격은 2024년 11월 달에 7억 2천에 지금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6억 3천에 받으셨잖아요. 어때요? 구미가 좀 당기시나요? 이거는 그냥 거저 1억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서 저한테 기회를 주네요.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만 알게 되면 그것보다 싸게 판다는 마음만 가지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 게 네네. 보통 투자나 내 집 네. 마련하면 막 이 주변 시세도 좀 봐야 되고 거래가 얼마나 되나 아니면 지금 하락인가 상승인가 이거 다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그냥 얘만 보면 돼요? 네. 제가 경매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입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입지가 정말 중요해서 그 입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장기간 이 해당하는 물건의 상승세를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 내보낸 다음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 기간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입지가 같은 물건들끼리 비교를 해요. 그러면 같은 단지에 있는 물건 보시면 되겠죠? 같은 단지에 있는 물건이랑 내 물건이랑 비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단지에 한 명만 나타나도 매수자 한 명만 나타나도 그 한 명이 내 걸 살 수 있도록. 아 왜냐면 제일 싸니까. 맞아요. 가성비가 제일 좋으니까. 네. 7억에 판다고 쳐요? 네. 그래도 이득이네요. 이득이에요. 근데 이제 7억에 내놨을 경우에 오히려 그 단지 분들한테도 죄송한 일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실거래가를 또 싸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단지 분들이 더 싸져야 되니까 최대한 경쟁하는 측면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게 내놓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물건 내놓을 때 7억 5천이 제일 싼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보다 더 싸게 7억 4천에 내놓게 된 거죠. 근데 법원 가서 뭐 어떻게 손 들고 발표하나요? 손 들고 발표하면 많은 사람들의 가격을 알게 되겠죠. 입찰서라는 걸 적어서 밀봉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제 입찰을 진행합니다. 자, 이게 기입찰표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서식이라서 이 기입찰표를 복사하셔서 대한민국의 어느 법원에나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글씨가 좀 악필이신 분은 타이핑을 쳐서 인수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걸 더 추천드려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법원의 기입찰표는 BCC가 돼 있고요. 이 기입찰표를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 번호라고 있어요. 이 사건 번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연도와 뒤에 번호를 잘 찾아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 앞에 2023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타경 앞에 2023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뒤에 4516이라고 적혀 있는데 451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입찰한다라고 설명이 됐으면 누가 입찰한다라고 적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내가 내 명의로 이 물건을 입찰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본인란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성명 적으시고요. 주민번호 적어주시고 내가 우편물을 받고 있는 집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성명 옆에는 내가 입찰한다는 인이 있잖아요. 본인이 입찰하실 땐 여기에 막도장 찍으시거나 막도장이 없다고 해도 지장 찍으시면 됩니다. 어떤 물건을 누가 입찰하느냐까지 설명이 됐죠? 이제 얼마에 사겠다라는 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보시면 감정가 있고 최저가
있고 보증금 있죠?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금 넣죠. 이 보증금도 계약할 때처럼 보증금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보증금을 얼마를 넣었다라는 게 오른쪽에 써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100억부터 1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차근차근 6,296만 원을 1,000만 단위로 써주시면 됩니다. 앞자리는 비워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사겠다는 가격이에요.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그 금액으로 잔금을 내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 사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건 6억 3,003만 원에 입찰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수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억 단위 세 자리마다 마킹이 돼 있으니까 억 단위의 6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6억 3,003만 원이 맞게끔 써주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1,000억, 100억, 10억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6억에 입찰한다. 그러면 아예 요 앞에 있는 10억까지는 가려버려요. 아예 내가 접근을 못하게 이렇게 가린 다음에 쓰기 시작해요.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폐차했을 경우에는 내가 사지를 않았으니까 보증금 돌려받겠죠? 그 보증금 돌려받는 거에 대한 영수증을 쓰시게 되는데 입찰하신 분의 성함 그리고 도장을 찍으시면 입찰서 작성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낙찰이 안 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거죠? 맞습니다. 100%. 네,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이 불발되면 계약금 안 내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네요. 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만 적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떤 것을 누가 얼마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 하나 더 쓰거나 앞에서부터 쓰는 실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그럼 소행님은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부동산 안 끼고 그냥 경매로 다 하실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죠. 부동산 가서 물건을 골라낸 다음에 가치까지 판단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난 지금 당장 가격에서 팔 수 있는 가격 알아본 다음에 남들보다 더 싸게 팔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그럼 저한테 사는 사람도 이득이잖아요. 경매가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돼. 조금 공부에 대한 대가가 너무 커. 수강생 중에 한 명이 1년도 안 돼요. 한 7개월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분당에 낙찰을 받았어요. 8억 9천만 원에. 그게 11월 달이야. 11월 달에 낙찰 받았으니까 잔금은 12월 달에 내죠. 2월 달에 팔렸어. 10억 6천에. 그럼 그분은 네. 평소에 경매를 좀 이렇게 좀 하시던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관심 가진 지 이제 1년도 안 됐고요. 공부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오셔서 이렇게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잘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했을 뿐인데 게다가 이분이 주부시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반대를 했나 봐. 왜요? 그런 시선이 있던 거죠. 경매 물건에 대한 시선, 무서움, 굳이 그걸 해야 되겠냐 뭐 이랬었는데 이번에 낙찰 받고 수익 보는 걸 보고 지금 배우시고 계세요. 아니 그러면 또 한 게 사실 네네. 직장인은 네네. 연봉 협상 하면은 진짜 많이 올라봤자 한 1천? 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이분 연봉보다 더 벌었어 2달 만에. 그러면 이 경매를 딱 누가 시작하면 좋을까요? 경매에 대한 특별한 대상은 없는데 아이 키우느라 좀 바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 조금만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퇴근한 다음에 유튜브 좀 줄이시고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 분당에 이렇게 진행했던 분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 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이게 시간 대비 효과만해서 정말 좋습니다. 집값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내가 살 아파트 단지만 알아본다라는 개념으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정도만 내셔서 투자하시게 된다면 충분한 성과를 이룰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정년 퇴임하고 정자 돈이 얼마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걸로 시간 때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상관없네요? 저도 이걸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숫자만 쓸 수 있으면 돼. 아, 그러니까 내가 연필만 잡고 맞아요. 하면 예, 입찰가만 적을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분들 많거든요 요즘. 네네. 막 뭔가 은퇴는 다가오는데 네. 종잣돈이 없대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 퇴직했으니까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그럼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임대 물건으로 임대 세팅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월세처럼? 예, 월세. 아 이건 진짜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한 투자네요. 시간 없는 분들이 조금만 시간 내면 가능한 방법인데 이게 너무 어렵거나 나한테 멀다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못 하시거든요. 소희님이 경매를 시작한 지 얼마나 네네. 되셨어요? 저 지금 2011년부터 해서 지금 15년 차. 그럼 엄청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수익도 엄청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경매를 하기 전 그리고 경매를 한 후에 인생이 많이 바뀌셨어요?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예전에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어. 왜냐면 이 가격에 사는 게 옳은가라는 게 궁금해서. 제가 최초에 이제 투자해서 돈을 만들어냈을 때 당시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원래 안 나가던 돈이 나가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에 가도 싼 것을 먹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뭐 가격표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경매하기
전에 돈이 좀 부족해서 어머니한테 얹혀 살았었거든요. 지금은 일단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제가 사드렸고요. 전주에 50평짜리로 사드렸고, 그리고 지금 예전에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죠. 이런 분들 많아요. 내 노후 대비도 사실 안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네네. 때문에 노후 준비라는 건 향후에 사는 동안에 내가 평안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건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경매가 아니었으면 되게 힘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 사실 너무 좋아요. 네네. 근데 왜 소희님은 사람들이 왜 경매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붙잡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저도 사실 경매에 네네. 대한 허들이 너무 높아요. 네네. 일단 첫 번째,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뭔가 무서워요. 네. 모르니까.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에 법원을 간다는 게 사실 맞아요. 좀 약간 무섭잖아요. 일단 그것들이 다 리스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인데 사연 있는 집이야 사람을 내보내야 돼 라는 어려움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를 얼마든지 충분히 이루어내는 게 90%입니다. 게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보증금 다 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반겨요.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저 보증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법원을 장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법원은 저한테 사기를 안 치거든요. 법원에서는 이 물건이 어떻다라고 저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알려주는 명세와 다른 점이 발생이 돼서 낙찰자가 손해를 본다. 그럼 반품을 받아줘요. 그걸 불허가 절차라고 하고요. 해당하는 반품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낙찰됐던 걸 취소시켜줍니다.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들었던 것과 다른데? 라고 하면 대법원에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죠. 그럼 소송을 통해서 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원의 판단에선 양쪽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쪽의 말을 듣고서 그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법원이야. 본인이 판단하면 돼. 근데 이건 법으로 명확하게 몇 가지 받아주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내가 손해가 발생된다면 그건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사기당할 일이 없이 안전하게. 전 부동산 투자를 오히려 경매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 사람한테 사기당할 일을 일단 배제하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약간 당근 아시죠? 당근? 중고나라 뭐 이런 거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당근에서 보면 나와 있는 제품을 사기로 결심을 했으면 해당하는 물건들 중에서 제일 싼 것들 골라내서 사잖아요. 근데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싸게 판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집들을 본 다음에 선택권이 너무 많아져서 선택을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경매는 내가 살려는 물건이 이미 결정돼 있어. 에어팟 딱 정해져 있어. 딱 정해져 있어. 그럼 그 에어팟 중에서 제일 싸게 내놓은 사람 걸 찾아. 걔보다 더 싸게 팔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가격 결정하기 쉽죠. 경매를 당장 하진 못하더라도 이거 알아두면 언젠가 쓸 일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디 가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교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알려줄 수도 있고 요즘에 전세 사기랄지 이런 일들 많은데 그런 일들 당하지 않게끔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사실 저는 진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진짜 주말에 한두 시간만 공부해서 저도 아까 얘기하신 그분처럼 돈을 벌 수 있다면 저는 첫 투자를 경매로 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시면 되죠. 오늘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대한 매력과 장점을 충분히 느끼신 것 같아요. 경매를 시작하시기에 부담이신 분들과 그리고 잘 모르셔서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 혼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강의 들으면 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제가 그냥 컴퓨터만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Q&A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가지고 이런 시간들도 갖고 있거든요. AS를 해드려야 돼요. 아니 이분 잘못 투자하면 큰일 나잖아요. 심지어 내가 투자하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보면 마음이라도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왜 굳이 강의를 들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생활, 또 경매 투자 생활은 더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산도 커지는 만큼 다루는 물건들, 상황들 되게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또 지속적으로 그 대가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잃지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투자를 하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돈을 갖고 와서 해당하는 돈을 늘리길 바라시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돈을 지키는 방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돈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권리 관계에 대한 분석, 또 두 번째로 물건에 대한 가치 분석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 두 가지만 잘하시면 자기 돈을 지키기가 충분합니다. 제가 한참 어렵던 시절에 경매를 시작하고 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점에 터닝 포인트를 좀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비빌 언덕을 가질
될 수가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상태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상태. 모르시는 분들은 토시 하나도 다 무섭고 두렵거든요. 근데 좀 아는 사람, 좀 경험한 사람이 그거 아무 문제 없는 거다라는 말 한마디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 투자는 결국 본인을 믿고 진행해야 투자인데 그 본인을 믿어주는 멘토가 있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멘토들을 한 명씩 이번 기회에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배워서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경매, 제가 4시간짜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4시간만 한번 투자해 보시고요.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맛이라도 한번 보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기라도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그려왔듯이 여러분들도 어떤 기회든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시작 지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